오늘은 하경이가 결혼하는 날이다. 새벽부터 맑게 개인 하늘은 마치 누군가가 물빛과 코발트색을 겹겹이 쌓아 수채화로 칠해놓은 듯 투명했다. 햇살은 부드러운 솜처럼 사람들의 어깨에 내려앉았고 스치는 바람은 향긋한 꽃내음과 함께 설렘을 속삭이며 예식장 주변을 맴돌았다. 길게 늘어선 가로수들까지 오늘만은 축복을 건네는 듯 고요히 잎을 흔들었다. 하경은 신부 대기실 전면 거울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연한 분홍빛과 눈처럼 맑은 흰색이 조화를 이룬 드레스는 전통 한복의 선을 살려 만든 맞춤 디자인이었다. 허리선을 부드럽게 감싸는 곡선과 은은하게 빛나는 겉겹은 마치 그녀에게만 허락된 한 송이 복숭아빛 구름 같았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오롯이 하경이라는 사람을 위해 태어난 드레스였다. 머리 위에 꽂은 실핀 하나까지도 떨림이 전해져 손끝으로 드레스를 다듬던 하경은 살며시 입술을 달싹였다. 정우씨, 나 결혼해. 행복하게 살게. 목울대가 살짝 흔들리며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었지만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순간 울음 대신 웃음이 입가에 스며들었다. 눈가에 맺히려던 눈물은 또르르 고였다 사르르 말라붙듯 사라졌고 하경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고요히 미소 지었다. 눈부신 날씨, 따뜻한 공기, 긴장과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이 하루. 오늘은 정말로 그녀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날이었다. 20대 초반, 대학 시절이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도서관에서 과제와 씨름하던 하경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친구 순애였다. 야, 이번 주 덕유산 간다. 빈자리 생겼어. 같이 갈래? 순애는 학교 산악회 총무였다. 주말마다 산을 찾아다니는 진정한 등산 매니아였고 종종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하경에게 연락을 했다. 하경은 등산 경험이 거의 없었지만 순애의 부탁은 좀처럼 거절하기 어려웠다. 버스가 너무 일찍 출발하면 못 가. 우리 동네 버스 첫 차가 6시 넘어야 오는데. 걱정 마. 근처 사는 선배가 차로 데리러 갈 거야. 내 집 앞까지 온대. 그렇게 약속은 잡혔다. 새벽 공기가 아직 축축한 시간, 누군가 아파트 입구에 차를 세웠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며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순애 친구 맞죠? 하경은 살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반갑습니다. 그게 이정우였다. 군더더기 없는 인사만으로도 묘하게 따뜻함이 묻어나는 사람이었다.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태도였다. 덕유산에 오르는 길, 하경은 초반부터 숨이 찼다. 등산화도 없이 운동화에 가볍게 복장만 챙긴 그녀와 달리 정우는 몸에 딱 맞는 배낭과 등산 스틱까지 갖춰 입고 있었다. 처음이면 천천히 가요. 정우가 걸음을 맞춰줬다. 잠시 오르다 하경이 숨을 몰아쉬자 그는 배낭을 풀더니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당 떨어지면 힘 빠져요. 이거 좀 드세요. 견과류와 초콜릿이 담긴 간식 봉지였다. 20명이 넘는 산악회원 중에 유독 그녀만 챙겨주는 듯한 자연스러운 배려가 어색하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산등성이에 오를수록 바람은 서늘해지고 공기는 맑아졌다. 나뭇잎 사이사이 햇살이 쏟아지며 길이 반짝였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정우는 자신의 페이스를 일부러 늦추면서 계속 그녀 가까이에 있었다. 그 짧은 하루가 끝났을 때 둘은 이미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었다. 내려오는 버스 안에서 순애가 눈치를 채고는 쿡쿡 팔꿈치로 하경을 찔렀다. 야, 내가 오작교 제대로 했지? 장난 섞인 말에 하경은 억울한 척했지만 입가의 웃음은 감출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다. 학교는 달랐지만 거리쯤이야 문제가 되지 않았다. 강해 끝나고 서로의 캠퍼스를 오가며 함께 늦은 점심을 먹고
도서관 잔디밭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시험 기간엔 커피 2잔 들고 도서관 앞에서 기다려주는 게 데이트의 전부였지만 그 시간만으로도 마음은 벅찼다. 시내 곳곳에 작은 카페와 오래된 분식집, 공원 벤치까지 둘이 앉았던 자리는 시간이 지나도 또렷이 기억 속에 남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취업을 하면서 생활은 바빠졌지만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하루가 지치도록 고된 날이면 서로의 퇴근을 기다렸다가 3, 4, 5 모여 술집에 앉았다. 팀장이 또 뭐라 했다고.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네.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지. 아니었음 오늘 회사 때려쳤다. 맥주잔과 소주잔이 번갈아 부딪힐 때마다 쌓였던 스트레스도 함께 사라지는 듯 했다. 서로의 고단함을 다독이는 모습은 친구이자 연인이자 이미 오래된 가족 같았다. 주말이면 다시 산으로 갔다. 이번엔 하경도 등산에 익숙해졌다. 새 등산화도 사고 기능성 바지도 맞췄다. 둘만의 산책로도 많아져서 덕유산 커플이라며 순애가 놀려대기도 했다. 평일엔 극장가를 탐방했다. 최신 영화가 아니어도 좋았고 관객이 몇 명 없더라도 상관없었다. 팝콘 한 통을 나눠 들고 영화가 끝나면 어느 쪽 결말이 더 나았는지 어떤 인물이 좋았는지 끝없이 토론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가 말했다. 오늘 해질녘에 산에 갈래? 시내에 있는 낮은 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하경은 몰랐다. 그냥 평범한 산책쯤으로 여겼다. 가벼운 운동화에 편한 바지를 입고 나갔다. 길은 완만했고 둘은 큰 숨도 들이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다. 노을이 번지며 도시의 불빛이 천천히 켜질 즈음 정상에 도착했을 때 하늘엔 커다란 달이 떠 있었다. 세상을 은빛으로 물들이는 듯한 둥근 달빛 아래 정우가 갑자기 멈춰 섰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다. 하경아. 그가 조심스럽게 손바닥만 한 케이스를 꺼내더니 뚜껑을 열었다. 작은 반지가 달빛을 받아 은은히 반짝였다. 저 보름달처럼 내 삶이 늘 밝고 환하게 빛나게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나랑 결혼해 줄래? 불쑥 올라온 울음이 말을 막아섰지만 하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라는 단어가 입술 사이로 간신히 빠져나왔다. 반지가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지는 순간 세상이 고요해지고 심장 소리만 전해졌다. 결혼 준비는 큰 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두 집안도 서로 마음이 맞았고 예식장 예약부터 혼수, 신혼집까지 정우가 부지런히 챙겼다. 그런데 결혼식 일주일 전 유난히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다. 도로, 골목까지 물이 찰랑거리고 우산이 휘청일 정도로 빗줄기가 거세던 저녁 정우가 말했다. 일 끝나면 데리러 갈게. 하경이 만류했다. 비 너무 많이 와. 그냥 집에 있어. 나 회사도 집이랑 가깝잖아. 보고 싶으니까 그렇지. 달콤하고 익숙한 그 말에 결국 그녀는 젖은 마음을 다독이며 대답했다. 알았어. 그럼 회사 앞에 있을게. 보통이면 30분이면 오는 거리였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2시간이 지나자 가슴 안쪽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꿈틀거렸다. 다급하게 시댁에 연락했다. 혹시 정우 씨 거기 안 갔어요? 뭐? 너랑 있는 거 아니니? 그제야 온몸이 덜컥 내려앉았다. 비는 더 거세게 창문을 때렸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마음이 얼어붙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이정우님 보호자분 되시나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정우는 그날 밤 돌아오지 않았다. 비에 젖은 도로 위 미끄러진 차량과의 충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단절이었다. 하경은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살아있는 사람처럼 숨을 쉬면서도 영혼은 자꾸 그날 그 순간으로 돌아갔다. 내가 끝까지 오지 말라고 했어야 했는데, 내가 붙잡았어야 했는데. 그 후로 하루하루가 멈춘 듯 흘렀다. 결혼식장은 취소됐고 손에 끼웠던 반지가 눈물에 젖어 반짝였다. 그녀는 온 세상이 어두워진 것 같았다. 활짝 떠있던 달빛마저 사라진 듯 했다. 정우를 떠나보낸 뒤 하경의 시간은 멈췄다. 방 안은 늘 어둑했고 커튼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밤 냄새가 싫고 햇빛이 싫었고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 괜히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직장에도 사표를 냈다. 누가 뭘 하기도 전에 스스로 끊어냈다. 세상과 이어진 끈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자신이 버텨야 할 것만 같아서였다. 울다 지치면 잠들었고 깨면 또 울었다. 잠 못 드는 날에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해 더 무너졌다. 밥을 먹자는 말도 산책을 하자는 말도 귀에는 닿지 않았다. 하루는 길었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는 감각조차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초인종 소리에 겨우 문을 열자 정우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얼굴엔 슬픔이 담겨 있었고 이마 주름은 더 깊게 파인 듯 했다. 잠깐 나갈래? 답답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얼굴 좀 보자. 하경은 거절하지 못하고 가까운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았다. 마주한 커피잔은 따뜻했지만 입술은 닿지 않았다. 손끝으로 잔을 감싸 쥐고만 있을 뿐 한 모금도 넘기지 못했다. 말 한마디 없는 침묵이 흐르던 그때 정우의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하경아, 이제 너도 살아야지. 말끝이 떨렸다. 정우가 하늘에서 널 보면 얼마나 슬퍼하겠니? 그 한마디에 견고하게 틀어막았던 무언가가 무너졌다. 하경은 고개를 숙인 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훌쩍거리거나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숨이 넘어갈 것처럼 울음이 터져나왔다. 카페 안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쏠렸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그러나 정우의 어머니는 아무 말도 듣지 않는 듯 조용히 자리에서 옮겨와 하경의 등을 다독였다. 손길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마치 자기 아들을 위로하던 그날 이후 처음으로 다시 사람을 끌어안는 듯한 품이었다. 어떻게 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하경의 목소리는 찢긴 천 조각처럼 떨렸다. 정우 어머니의 눈가 또한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래도 살아보자. 하경아. 그 말이 위로인지 부탁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향한 다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둘은 그 자리에서 끝내 껴안은 채 울고 또 울었다. 그러다 겨울이 끝났을 무렵이었다. 어느 흐린 오후 전화벨이 울렸다. 하경아. 집 앞이야, 내려와. 목소리의 주인공은 순애였다. 제주도 갈 거야. 세미나 있어. 넌 따라와. 말대꾸하지 말고. 순애는 이미 한 아이의 엄마이자 대학 강단에 서는 워킹맘이 되어 있었다. 바쁜 와중에도 틈만 나면 하경에게 연락을 했다. 처음엔 기별을 하지 않는 하경에게 화를 내기도 했고 같이 울기도 했다. 하경은 준비할 것도 없었다. 멍하니 서 있는 그녀를 순애가 끌었다시피 차에 태웠다. 옷 없으면 사면 되고 화장품 없어도 사면 되고 기분도 사면 돼. 다 사주마. 닥치고 따라와.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향했다. 활주로에 내려선 공기는 육지와 다른 냄새를 품고 있었다. 숙소에 짐을 던져놓자마자 렌터카에 올라탔다. 순애는 계획표도 없이 움직였지만 이상하게 모든 일정이 틈없이 채워졌다. 일단 동쪽부터 털자. 바다는 보고 죽어도 되는 거 알지? 일주일 동안 그들은 제주도의 가장자리부터 속살까지 샅샅이 돌아다녔다. 새벽이면 성산 근처 언덕에서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지켜봤다. 하늘은 어둠을 벗고 바다는 불꽃처럼 타올랐다.
저녁이면 오름에 올라 노을을 마주했다. 붉은빛과 보랏빛이 겹겹이 번지는 하늘 끝에서 하경은 잠시 말을 잃었다. 오랜만에 본 빛이었다. 그 모든 순간마다 정우와 함께했던 추억이 떠올랐다. 여기가 그가 사진 속에서 예쁘다며 보여줬던 해변 같기도 했고 달빛 아래서 걸었던 오름 같기도 했다. 밤이면 두 사람 모두 녹초가 되어 잠들었다. 순애는 일부러 일정을 빡빡하게 짰다. 하경이 다른 생각할 틈조차 없도록. 일주일의 마지막 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호텔바에서 둘은 잔을 기울였다. 유리창 너머로 파도의 달빛이 부서졌다. 하경이 조용히 순애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정말. 그 말은 짧았지만 마음 한가운데를 꺼내 내보인 듯한 목소리였다. 앞으로 정신 차리고 살아볼게. 잔잔한 물결 같은 미소가 처음으로 그녀 입가에 맺혔다. 창밖을 바라보며 하경은 속삭였다. 정우 씨 미안해. 앞으로는 잘 살아볼게. 그 말은 바람을 타고 바다 위를 흘러 어느 먼 곳까지 닿는 듯했다. 3년의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하경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유럽에서 배운 감각과 자신만의 색을 입힌 디자인으로 그녀는 귀국 직후부터 패션계의 눈길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한복의 선과 현대적인 실루엣을 결합한 하경의 옷은 K-패션을 찾는 해외 셀럽들에게도 화제가 됐다. K-팝 열풍과 함께 전 세계가 한국 패션에 열광하던 시기, 그녀는 마침내 이름 석자만으로도 기사가 뜨는 브랜드가 되었다. 오랜만에 집 침대에 몸을 눕히면 폭신한 이불이 마치 오래 기다린 듯 품어주었다. 부엌에서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냄새가 코에 스며들 때면 괜히 울컥하기도 했다. 떡볶이 한 접시 앞에서 이 맛이야라며 웃는 딸의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에게는 그 어떤 뉴스보다 고마운 일이었다. 엄마와 아빠는 하경이 없는 자리에서 종종 눈물을 훔쳤다. 그녀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첫눈 소식이 들려오던 어느 아침, 순애에게 전화가 왔다. 야, 덕유산 갈래?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만들어. 덕유산? 눈길을 따라 도착한 덕유산 곤드라 매표소 앞. 푸석한 숨결 속에서 사람들은 털옷을 여미며 서 있었다. 하경은 줄에 서 있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얀 산등성이와 서늘한 공기,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싸랑눈 밟는 소리. 그 모든 게 정우를 떠오르게 했다. 눈가가 뜨끈해졌다. 하경은 고개를 들어 정상 능선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잘 지내고 있지? 나 잘 살아, 정우 씨. 그 말을 들은 건 바람뿐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워졌다. 정상에 도착하자 순애가 말했다. 우리 주목나무 보러 갈까? 그러자. 둘은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산등성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차고 맑았다. 하경이 미끄러지면 몸이 아래로 기울어지는 순간 불쑥 누군가의 팔이 허리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괜찮아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진심으로 놀란 표정, 숨이 살짝 가쁜 모습. 하경은 정신을 수습하며 급히 자세를 바로잡았다. 아, 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그는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눈 쌓인 경사면을 가리켰다. 눈이 꽤 깊게 얼어붙었어요. 조심하셔야 해요. 네, 주의할게요. 감사합니다. 서로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나누며 헤어지려는 순간 그가 다시 발걸음을 돌렸다. 이거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작게 포장된 초콜릿 몇 개를 건네주었다. 하경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순애도 두 손을 모아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는 반대편 능선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주목 군락지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붉고 푸른 빛이 겹쳐 얼어붙은 나뭇가지에 내려앉았다. 둘은 사진을 찍고 서로를 찍고 풍경도 담았다.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 남아있던 서늘한 공기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호텔방 거울 앞에 선 하경은 가만히 초콜릿 봉지를 들어 올렸다. 포장을 벗기지도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쓴웃음과 함께 마음이 묘하게 떨렸다. 해발 높은 곳의 차가운 공기가 귓불까지 얼리는 듯했다. 허벅지와 종아리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야, 우리 내려가자. 얼어 죽겠다. 그러자 다리는 내 다리인데 내 다리 아닌 것 같아. 펜션에 도착했을 때 하경은 신발을 벗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곧장 따뜻한 물로 욕조를 채워 반신욕을 하자 굳어있던 몸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다. 순간순간 스치는 졸음마저 달았다. 야, 우리 고기 먹자. 뜨끈하게 씻었으니 기력 채워야지. 그래, 뭐든 씹으면 잠 좀 깰지도. 제주 삼겹살이라는 간판이 눈에 확 들어왔다. 안은 이미 따끈했고 고기 굽는 냄새가 그들을 순식간에 끌어들였다. 자리를 잡기 전 하경은 문 쪽에서 자연스럽게 눈이 마주친 한 사람을 보고 순간 멈칫했다. 낮에 자신을 끌어당겨준 그 사람이었다. 안녕하세요. 그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넸다. 식사하러 오셨어요? 전 혼자라 같이 드실래요? 순애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좋죠. 우리 둘 다 지금 굶어 죽기 직전이거든요. 테이블을 붙이고 셋이 마주 앉았다. 그는 자신을 최민식이라고 소개했다. 이름 때문에 배우 얘기를 듣는 게 일상이라고 농담도 덧붙였다. 직업은 사진작가. 덕유산에 첫눈이 왔다는 소식 듣고 급히 내려왔다고 했다. 내일 새벽 다시 올라가요. 해 뜨는 장면 찍으려고요. 올해 첫 설경이라 타이밍 놓치면 안 되거든요. 새벽 추위 얘기에 순애가 몸을 부르르 떨었다. 세상엔 참 여유롭고 멋진 직업 가진 사람도 많다야. 여유는 없는데요. 민식이 웃었다. 소주가 몇 잔 돌고 삼겹살에서 기름이 자글자글 끓어오를수록 분위기는 부드러워졌다. 순애가 말을 던지면 민식이 받아주고 하경은 틈틈이 듣다가 조금씩 이야기에 섞였다. 그녀가 말을 할 때면 민식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눈을 맞췄다. 호응이 빠르지도 과하지도 않았다. 자기 얘기를 할 때는 또 다르게 말끝이 부딪히지 않게 조심스럽고 차분히 말을 이었다. 그러다 중간중간 생긋 올라가는 입꼬리가 묘하게 눈길을 끌었다. 하경은 그 웃음에 괜히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알 수 없이 묘했다. 정우를 닮지도 않았고 목소리도 온도도 달랐다.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불쑥 가슴을 건드렸다. 밤 공기를 가르며 숙소로 돌아가는 길, 순애가 괜히 옆구리를 툭 치며 말했다. 하경아. 응. 너 방금 설렜지? 하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을 감고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날 오랜만에 심장이 자기 존재를 증명하듯 움직였다. 일상으로 돌아오자 모든 게 다시 빠르게 굴러가기 시작했다. 문화재단 특별 행사에 협찬하기로 한 의상 디자인이 막바지에 몰려 있었다. 해외 언론도 들어오는 행사라 재단 측 요구도 까다롭고 수정은 끝도 없었다. 그날도 점심도 거른 채 작업실에서 패턴을 수정하고 원단을 뜯고 다시 꿰매기를 반복하던 중이었다. 휴대폰이 책상 한 구석에서 몇 번이나 진동하며 울렸다. 그대로 둬버렸다. 해가 져가는 시각, 겨우 마감을 맞춘 하경은 뒷정리도 제대로 못한 채 외투를 걸치고 작업실 문을 나섰다. 어깨는 굳었고 눈꺼풀은 천근만근이었다. 하경씨. 낯익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하경은 몸을 돌리며 반사적으로 눈을 크게 떴다. 최민식 씨?
민식이 계단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밤 공기가 묻은 머플러, 손에 쥔 따뜻한 캔커피 2개, 그리고 짙은 숨. 전화 몇 번 드렸는데. 그는 숨을 고르며 멋쩍게 웃었다. 안 받길래 혹시 무슨 일 있나 걱정돼서 그냥 와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경은 잠깐 얼어붙었다. 당혹스러움과 의외성,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따뜻함이 뒤섞여 속이 미묘하게 끓었다. 죄송해요. 정신이 없어서 확인도 못했어요. 말끝을 흐리는 그를 하경은 잠깐 가만히 바라보았다. 눈빛이 흔들리지도 부담스럽게 기대지도 않았다. 그저 걱정이 얼굴에 솔직하게 묻은 표정이었다. 그게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다. 왔잖아요. 하경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반가워요.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민식의 표정을 순간 환하게 풀어줬다. 민식은 캔커피 하나를 내밀며 말했다. 퇴근길인 것 같아서요. 이거 따뜻하니까 잡고만 있어도 좀 나을 거예요. 손끝이 닿지 않게 조심스럽게 건네는 그의 태도에 하경은 웃음이 또 한 번 배어나왔다. 감사해요. 진짜로. 둘 사이엔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침묵이 어색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그냥 걱정해서 일부러 찾아온 적이 언제였더라.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숨이 부드러워졌다. 그의 존재가 불쑥 어둠을 깨고 들어온 것 같았다. 어떤 예고도 없이, 그러나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하경은 아주 천천히, 스스로도 모르게 마음 한 귀퉁이를 열어두기 시작했다.